안녕하세요. 저는 격리로 오래 일한 40대 후반 회사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을 간단히 말하면 남의 돈을 잘 세는 일이에요. 제가 하는 일을 간단히 말하면 남의 돈을 잘 세는 일이에요. 세금 계산서 맞추고 전표 정리하고 거래처에서 넘어온 숫자 하나가 안 맞으면 퇴근 시간이 지나도 자리를 못 뜨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저희 부장님이 저더러 늘 그러셨어요. 우리 회사에서 10원 틀린 거 잡아내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그 소리가 그렇게 좋았어요. 남들이 보기엔 그게 뭐 대수냐 싶겠지만 저는 그 말 하나로 15년을 버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남의 돈은 1원까지 맞춰놓고 사는 사람이 정작 제 인생 셈은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억울해도 서러워도 참고 언젠가 누가 알아주겠지. 언젠가 다 보상받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죠. 제가 오늘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 여름에 야근하다가 우연히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 하나를 봤는데요. 그 액자 속 사진 한 장으로 제 결혼 생활이 통째로 무너졌고 다시 세워졌어요. 이야기가 좀 길 거예요. 중간중간 창피할 만큼 어리석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는 게 착한 건 줄 아는 분들께 제 이야기를 빌려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마지막에 있거든요. 우선 제 친정 얘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12살 되던 해에 집을 나갔어요.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더니 어느 날 옷가지 몇 개 챙겨서 나가시고는 그걸로 끝이었죠. 어머니는 그때부터 식당 3군데를 돌면서 저랑 남동생을 키웠어요. 새벽에는 국밥집, 낮에는 분식집, 밤에는 술집 주방까지. 전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자라서 공부는 할 생각을 못했어요. 19에 작은 무역회사 격리로 취직을 했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봉투를 뜯지도 않고 그대로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더니 한참을 만지작대다 그러더라고요. 영선아, 미안하다. 전 그때 어머니가 왜 미안하다고 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죠. 딸의 20대를 통째로 가져가는 게 염치 없었던 거예요. 24세 어머니가 쓰러진 뒤로 병원비하고 동생 대학 등록금이 전부 제 몫이었어요. 밤에 퇴근하면 병원 가서 어머니 씻겨드리고 주말엔 부업까지 했답니다. 친구들이 다 연애하고 여행 다닐 때 저는 병원 복도 벤치에서 김밥을 먹고 버텼어요. 서러웠냐고요? 솔직히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 감정도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30에 어머니를 보내고 나니 남은 게 적금 통장 하나랑 이제 뭘 하고 살아야 하는 막막함 뿐이더라고요. 그때 남편을 만났어요. 회사의 자재 담당으로 드나들던 사람이었죠. 10번 넘게 마주쳐도 인사 말고는 다른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이었어요. 창고 쪽에 서류를 갖다 주러 갔다가 비가 왔는데 남편이 우산을 들고 나타났어요. 같이 쓰고 걷다가 옆을 봤더니 우산이 제 쪽으로 기울어 있는 거예요. 남편 왼쪽 어깨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요. 제가 놀라서 우산을 밀었더니 남편이 이러더군요. 괜찮아요. 전 젖어도 돼요. 그렇게 만나면서 남편 사정을 알게 됐어요. 시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분이셨대요.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를 때리셨고 남편은 그걸 보면서 자랐고요. 11살 때는 어머니 앞을 막아섰다가 같이 맞은 적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 머릿속에는 딱 하나가 박혀 있었어요. 여자한테는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요. 언젠가 남편이 술을 좀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여자 울리는 놈이 제일 못났다고 생각해. 그런 짓 하면 엄마한테 죄 짓는 것 같아서.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그리고 정말 남편은 그 말대로 살았어요. 회사 사람들하고 술자리에서 누가 여자 얘기를 꺼내면 조용히 계산하고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었고요. 저한테도 목소리 한 번을 안 높였어요. 그래서 이런 남자면 결혼해도 되겠다 결심이 섰죠. 결혼하고 3년째부터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소식이 좀 늦나 보다 했죠.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조바심이 나더군요. 그때 제 나이가 35이었으니까요. 결국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어요. 다 안 됐고요. 그 다음에는 시험관을 3번 했는데 배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여름에도 얇은 옷을 못 입었어요. 그러다 마지막 시험관 때는 8주까지 갔었어요. 아이 심장 소리도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검진에서 심장이 멈춰 있었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소리 안 나게 우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저를 한 번도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 없어도 괜찮다고 먼저 말한 사람이었죠. 여보 그만하자. 당신 아프게 하면서 애 갖고 싶은 마음 없어. 우리 둘이면 됐어. 시어머니는요. 그 문제로 저한테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차라리 한번 크게 뭐라고 하셨으면 저도 울고불고 하다가 털었을 텐데요.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눈치만 보게 되고 죄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픈 말은 고모님이 다 하셨죠. 명절에 제가 전을 부치고 있으면 뒤에서 괜히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요즘은 애 안 낳는 게 유행이라며? 세상 참 편해졌어. 그런데 그때도 어머니는 저를 감싸주는 말 한마디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건 좀 서운했어요. 그래도 그 문제만 아니면 문제될 건 없었어요. 몇 년 전 가을에도 어머니 칠순이었는데 셋이 남쪽 바닷가 마을로 여행을 갔어요. 바람이 어찌나 세던지 어머니 스카프가 자꾸 날아가고 남편은 그거 잡으러 뛰어다니고요. 그때 남편을 세워놓고 사진을 한 장 찍었었어요. 여보 좀 웃어봐. 왜 이렇게 굳어있어? 남편이 어색하게 입꼬리만 올리는데 그게 그렇게 웃겼어요.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이 사진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장을 인화해서 뒀어요. 한 장은 집에 두고 한 장은 액자에 넣어서 어머니 댁 텔레비전 위에 제 손으로 올려드렸죠. 어머니가 혼잣말처럼 그랬어요. 우리 아들도 많이 늙었네. 그러시면서도 손으로 액자를 쓸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봄쯤 밤늦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게 왜 이상했냐면요.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을 찾지 저한테 하는 법이 없었어요. 저는 어디 편찮으신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는 집 애가 하나 있는데 너희 회사에 자리 하나 없을까 하고.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부탁을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남한테 아쉬운 소린 절대 안 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떠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마침 얼마 전에 저희 부장님이 사람 뽑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면서 추천할 사람이 없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저는 그때 웃으면서 넘겼어요. 제가 워낙 사람 사귀는 폭이 좁거든요. 회사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누굴 소개해요. 그런데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나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첫 부탁이었어요. 어머니 안 그래도 자리가 하나 비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이력서부터 좀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한참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니 그러셨어요. 아유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고맙다는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자리 하나 알아봐 준다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력서를 받았어요. 한미선, 38, 격리 경력도 있더라고요. 저보다 9살 아래더군요. 제가 그걸 들고 부장님 방에 갔어요. 정 과장이 사람 소개하는 건 처음이네. 어떻게 아는 사이야?
저는 잠깐 말이 막혔어요.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 실은 저희 시어머니가 좀 아는 집 딸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 가르칠게요. 무슨 책임감인지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부장님이 서류를 덮으며 그랬죠. 정 과장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만나봐야지. 바로 면접 날짜 잡아. 그런데 제가 나중에 곱씹어보니 이상한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사람을 끝까지 아는 집 애라고만 하셨어요. 어느 집인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도 얘기를 안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 아가씨는 어떻게 아는 집 딸이에요? 그냥 뭐 옛날에 신세진 집이야. 그러고는 말을 딱 자르시더라고요. 저는 뭐 사연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더 안 여쭤봤어요. 그 사람이 출근하던 첫날이었어요. 오전에 창가 쪽에 서 있다가 무심코 아래를 봤는데요. 어머니가 회사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저희 회사는 유리문으로 된 1층 로비가 있는데 그 앞 화단 옆에 서 계셨어요. 저는 반가워서 내려가려고 가방을 들었다가 멈췄어요. 어머니 표정 때문에요. 어머니는 유리문 안쪽을 불안하게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꼭 뭔가를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그러다 한참 만에 돌아서서 그냥 가셨어요.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이요. 저녁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 앞에 오셨죠? 왜 그냥 가셨어요? 저라도 보고 가시지. 어머니가 잠깐 말이 없으시더니 그러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전 그때 그냥 넘겼어요. 어른들 마음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요. 그분이 입사하고 얼마 안 지나서 회사 창립기념일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던 시기였어요. 저는 그날도 결산 자료 맞추느라 밤 9시가 넘도록 혼자 남아 있었어요. 프린터에서 서류를 뽑아오다가 그 사람 자리를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모니터 옆 구석에 액자가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다들 책상에 애들 사진이나 강아지 사진 같은 거 놔두잖아요. 저도 별 생각 없이 눈길이 갔어요. 바다가 있고 머리가 다 헝클어진 중년 남자가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뭔가 익숙해서 보니 제 남편인 거예요. 처음엔 잘못 봤나 했어요.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고 봤죠. 그런데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었던 게 제가 찍어준 사진이었어요. 한 장은 저희 집 서랍에, 다른 한 장은 제가 액자에 넣어 어머니 댁 거실 텔레비전 위에 올려드린 거요. 그런데 액자까지 똑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죠. 그 사람이 탕비실에서 컵을 씻고 나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놀라서 몸을 돌렸는데 이미 늦었더군요. 그 사람이 액자 앞에 서 있는 걸 봤어요.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어요. 미선 씨, 이분 남자친구예요? 그 사람이 걸어와서 제 옆에 섰어요. 그러고는 액자를 한참 봤어요. 3초쯤 지났을까요? 무심한 표정으로 절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은... 아직은요? 전 그 말을 듣고 손끝이 저렸어요. 아니라고 해도 됐잖아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될 텐데 아직은이라뇨? 그건 지금은 아니라도 곧 그렇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액자를 바로 세우면서 덧붙였어요. 그냥 매일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면서 미리 정들려고요. 전 그 말을 듣고 무슨 정신으로 제자리에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날을 다시 떠올려 보면요. 그 사람은 그 말을 하면서 그 사진을 본 게 아니었어요. 저 표정을 봤어요. 아주 천천히 제 얼굴을 훑었죠. 제가 어디까지 흔들리는지 확인하는 눈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 눈을 못 읽었어요. 그냥 제가 무너지느라 바빴거든요. 그런데 저를 정말 무너뜨린 건 남편이 아니었어요. 저 액자를 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 딱 한 명뿐이었거든요. 전 그날 밤 곧장 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잠옷바람으로 문을 열어주시면서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하시는데 저는 대답도 안 하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봤더니 역시나 텔레비전 위가 비어 있었어요. 먼지가 앉은 자리에 액자 모양대로 네모나게 자국만 남아있더라고요. 딱 그 자리만 하였어요. 저는 그 자국을 한참 봤어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어머니를 봤는데요. 어머니가 제 눈을 못 보더라고요. 그날은 아예 등을 돌리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빨리 보내려고 이러는 거예요. 예, 밤 늦었다. 얼른 가라. 나도 내일 일 있어서 자야 돼.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밤에 남편이 잠들면 전 거실에 나가서 남편 휴대폰을 봤어요. 지금껏 남편 휴대폰을 한 번도 안 봤던 사람이 매일 밤 형사처럼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통화 목록, 메시지, 사진첩까지 다 봤어요. 카드 명세서도 뽑아봤고요. 심지어 차에 달린 영상 기록 장치 파일까지 노트북에 옮겨서 돌려봤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나 흔적이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안심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흔적이 없다는 건 그만큼 치밀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건 누군가가 같이 도와서 판을 깔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다 다른 게 걸렸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어머니 병원을 모시고 다녔어요. 무릎 때문에 정형외과를 다니셨는데 어머니가 은행 일을 어려워하시니까 통장 정리도 제가 대신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머니가 당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그러려니 했어요. 그날은 어머니가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시길래 제가 통장만 들고 은행에 다녀왔는데 내역을 보다가 제 손이 멈췄어요. 매달 30만 원씩 나가는 자동이체가 한 건 있었어요. 그건 저도 언뜻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신세진대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3년 전부터 100만 원으로 올라 있는 거예요. 어머니 연금이 한 달에 얼마인지 다 아는데요. 더 내려가니까 재작년에 8천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간 게 있었어요. 전 그 자리에서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이 돈 어디 쓰셨어요? 8천만 원요. 어머니가 제 손에서 통장을 뺐듯이 가져가시더니 가방에 넣으며 그러는 거예요. 쓸 데가 좀 있었어. 괜히 신경 쓰지 마라. 저는 그 말투에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투를 쓰신 적이 없었거든요. 저한테 살갑진 않으셨어도 저를 밀어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모든 일들을 하나씩 꺼내서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물건 뒤집어 보듯이요. 그리고 이건 몇 해 전부터 시작되고 있던 거다 싶은 확신이 섰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음 생각이 오더군요.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이라면요. 저는 이 집에서 뭐였을까요? 전 그동안 제가 이 집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초에 그 자리는 정해져 있었던 거라면요. 어머니가 아들 옆에 앉힐 사람을 따로 마음에 두고 계셨고 저는 그때까지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었다면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이미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등을 돌리고 자는 남편을 보는데 남편도 언제부턴가 저를 피한다는 게 느껴졌죠.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인데요.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등을 보면서 아니겠지를 되새기는데도 심장이 계속 뛰었어요. 아니겠지라는 말은요, 그럴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그 사람이 제 자리로 종이컵에 커피를 담아왔더라고요. 과장님, 저 어머니가 넣어주신 거 아시죠? 저는 그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그 사람 뒤통수만 보면서 지냈거든요. 사무실에서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해도 심장이 뛰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어머니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것도 제 앞에서요. 솔직히 그때 제 머릿속에 있던 말은 딱 하나였어요. 그 사진 어디서 났냐고요? 근데요, 그 말을 못했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그 사람 상사잖아요. 제가 부장님한테 직접 부탁해서 넣어준 사람이고요. 근데 거기서 남편 얘기를 꺼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날로 회사에 소문이 쫙 나요. 총무팀 정 과장 남편이 어쩌고 하는 소리가 하루면 3층까지 돌아요. 저는 그 회사를 15년 다녔어요. 그런데 우스워지는 데는 딱 하루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더 큰 이유가 만약 제가 거기서 다그쳤다가 그 사람이 눈물이라도 한 방울 떨구면 이상한 사람은 제가 되는 거예요. 계약직 붙잡고 남편 사진 가지고 추궁했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아는 척을 하면 안 됐어요. 상대가 눈치채는 순간 사진은 없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 잡거든요. 이게 제가 15년 동안 회사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웃었어요. 손은 굳어 있었는데 웃었어요. 네, 알아요. 어머님이 부탁하셔서요. 일은 좀 어때요? 할만해요? 제 목소리가 어찌나 태어나던지 제가 다 놀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질 않더라고요. 제 책상 옆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종이컵을 서류 위에 내려놓으면서 이러더군요. 네, 뭐 어머님이 저한테 빚이 좀 있어서요. 전 일부러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어떨지 제가 잘 아니까요. 그래서 마우스를 잡고 엑셀 창을 내리는 척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되물었어요. 아, 어머님이 예전에 신세 진 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처음으로 웃음기를 거두더라고요. 아, 신세요? 맞아요. 신세 많이 지셨죠. 그러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면요. 저는 등이 서늘해져요. 그건 인사가 아니었어요. 저한테 하는 말도 아니었고요. 그건 제 앞에 던져본 미끼였어요. 이 집 며느리가 어디까지 아는지, 어머니가 어디까지 붙었는지 재보려고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커피를 매일 갖다 줬어요. 결제 서류를 들고 와서는 제 옆에 서서 어머니 안부를 묻고요. 전 그때마다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도 그 사람 앞에서 아무렇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화장실에서 심호흡을 3번씩 하고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여름 끝자락이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남편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 이제 습관처럼 화면을 봤죠. 어머니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 저녁 7시 시청 앞 미선이한테 얘기해놨다. 이번엔 꼭 나가라. 엄마 부탁이다. 저는 손이 다 떨렸어요. 위로 올려봤더니 며칠에 한 번씩 그 비슷한 게 계속 있더군요. 둘이 밥이나 한번 먹어라. 애 눈치 보게 만들지 말고 네가 먼저 편하게 좀 대해줘. 눈치 보게 만들지 말라뇨? 그건 제 생각하지 말고 잘해주라는 소리잖아요. 제가 시집 온 세월이 15년이었어요. 그동안 김장도 다 하고 어머니 무릎 수술 때 병실에서 보름을 잤고요. 고모님이 부엌에서 애 얘기로 저를 긁을 때도 웃으면서 전을 부쳤어요. 그런데 그 15년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애 눈치 보지 말고 밥이나 먹어라. 그날 저녁에 남편이 옷을 갈아입더군요. 저는 일부러 모른 척 물었어요. 어디가? 그 거래처 저녁 있어. 좀 늦을 거야. 남편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제 눈을 보고 그 말을 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남편이 나가고 10분쯤 뒤에 제 차를 몰고 나갔어요. 결혼하고 남편 차를 따라가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시청 앞 고깃집, 저도 아는 집이에요. 예전에 남편하고 몇 번 갔던 데라서요. 창가 자리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저는 길 건너 차 안에서 창문을 봤어요. 남편이 집게를 들고 고기를 뒤집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잘 익은 고기를 골라서 그 사람 앞접시에 올려주더군요. 저한테도 잘 안 하던 짓이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그 여자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요. 저는 꼬박 2시간 넘게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남편이 미운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요. 이 집 식구들이 날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는구나. 그동안 아이 얘기를 아무도 입 밖에 안 냈잖아요. 저는 그게 배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조용히 다른 사람을 데려다 앉히면 되니까요. 앞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뒤에서는 아들하고 그 여자 밥자리를 잡아주면서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었어요. 11시쯤 남편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조금 나더라고요. 안 자고 뭐해? 거래처 사람하고는 잘 만났어? 남편이 신발을 벗다 말고 멈췄어요. 그러고는 한참 있다가 이러더군요. 미안해. 그게 다였어요. 무슨 자리였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는 설명도 안 했어요. 저는 미안하다는 소리에 그대로 무너졌어요. 미안하다는 건 본인도 찔리는 게 있다는 소리잖아요. 며칠 후 저는 반차를 내고 법률사무소에 갔어요. 제 발로 이혼 상담을 받으러 간 거예요. 남편 문자 화면을 찍은 사진하고 제가 정리한 시간표를 들고 갔죠. 변호사님이 서류를 넘겨보시더니 안경을 올리시더군요. 이걸로는 부정행위 입증이 어렵습니다. 밥 먹은 것 가지고는요. 시어머니가 주선했다는 정황은 있는데 그게 곧바로 유책 사유가 되진 않아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좀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지켜보라뇨. 지금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것도 지옥인데 말이죠. 허탈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와서 버스를 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어머니 댁 앞에 서 있더라고요. 가방 안에는 상담받은 서류가 그대로 들어있었고요. 어머니가 반갑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녁 준비를 하던 중이라서 그랬는지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저를 보고 밥 먹었냐고 묻는데 저는 신발도 안 벗고 현관에 선 채로 물었어요. 어머니, 저 15년 동안 대체 뭐였어요? 그냥 치워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어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다가 멈추셨어요. 애 못 낳아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말을 했어야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든가 도저히 전 안 되겠다고 하든가요. 어떻게 뒤에서 이러세요?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남편 사진이 그 여자 책상에 있었어요. 제가 찍은 그 사진요. 그것도 어머니가 주셨죠? 어머니 얼굴이 그때 하얗게 변하더군요. 손이 앞치마 자락을 자꾸 쥐었다 놨다 하시고요. 얘야, 말씀해 보세요. 저 오늘 그 말 들으러 왔어요. 어머니가 절 보시는데 그 눈이요. 저를 피하는 눈이 아니라 저한테 매달리는 눈이었어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제 손목을 붙잡으셨어요. 힘이 어찌나 세던지 뼈가 아플 정도였어요. 예, 나 좀 살려다오. 그 말을 하고 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서서 그걸 내려다봤는데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요. 저한테 살려달라뇨? 전 그 말이 자기 아들 지키게 도와달라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전 그냥 그 앞에 그냥 서 있었어요. 화가 나서 왔는데 막상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힘없이 주저앉은 노인을 보고 있으니까 화가 어디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먼저 어머니를 일으켜서 소파에 앉혀드렸어요. 물을 한 컵 떠다 드렸는데 손이 떨려서 컵을 못 잡으시길래 제가 잡아줬어요. 물을 두어 모금 넘기시더니 그러셨어요. 그 애 그런 거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 아니야. 그럼 뭔데요? 어머니가 컵을 내려놓으시고 한참 있다가 이러셨어요. 내가 낳은 딸이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못 알아들어서 몇 번이나 다시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체념한 듯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 딸이라고. 내가 낳아서 남의 집에 보내내야. 어머니 얘기는 이랬어요. 시아버지가 술에 손을 댄 게 결혼하고 몇 년 안 돼서부터였대요. 처음엔 손찌검이 어쩌다 한 번이었는데 나중엔 술 안 드시는 날에도 그러셨다고요. 그 집에서 어머니가 도망을 못 친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어요. 데리고 나가면 끝까지 쫓아올 거고 잡히면 더 맞을 게 뻔했다고요. 그래서 참은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초등학생 무렵에 둘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기쁜 게 아니라 무서우셨대요. 딸이면 어쩌나 그 생각만 났다. 딸이면 어떻게 크겠어. 아들도 같이 맞는 집인데. 그런데 낳고 보니 딸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산후조리원은커녕 몸도 안 풀린 몸으로 아이 낳은 지 사흘 만에 아는 사람 손에 보냈대요. 일부러 젖도 안 물렸대요. 물리면 못 보낼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남편은요? 남편은 알아요? 모른다. 준호가 그때 11살이었어. 그냥 좀 아파서 병원 다녀온 줄로만 알아. 그러고는 40년 가까이 아무도 몰랐대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 장가 보내고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동안 그 얘기를 입 밖에 내신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어머니를 찾아온 건데요? 고모가 찾았다. 3년 전에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사람을 넣어서 기어이 찾아내더니 나한테 그러더라. 정수가 네 딸 찾았다. 이제 편히 만나라고. 저는 그 말에 등이 서늘해졌어요. 명절마다 부엌에서 저를 긁던 그 양반이 왜 어머니 앞에서만 목소리가 커졌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사진은요? 제가 어머니 갖다 드린 그 사진요?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미선이가 오빠 얼굴을 좀 보고 싶다고 하더라. 태어나서 오빠라는 사람 얼굴을 한 번도 못 봐서 만나면 어색할 것 같다고. 그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준다고 하니? 남편도 알아요? 자기 동생이 회사에 다니는 거 안다. 내가 입 다물라고 했다.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저는 그 말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미리 정들려고 했다던 그 말이 재혼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평생 한 번도 못 본 오빠 얼굴을 매일 보면서 익히려던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말로만 들었어요. 저는 어머니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가방 안에서 이혼 상담 서류가 구겨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어찌나 부끄럽던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저 보내려고 사람 데려오신 줄 알았어요. 제가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쓸어주시면서 이러셨어요. 내가 무슨 낯으로 너한테 자식 얘기를 하니? 나는 내 새끼를 버린 년인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가 15년 동안 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신 이유를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어머니가 제 손을 다시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까하고 다르게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한테 해야 할 말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애가 말이다. 어머니가 거기서 말을 멈추셨어요. 순간 어머니 얼굴을 봤는데요. 표정이 이상했어요. 눈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입이 벌어지는데 소리가 안 나오고요. 어머니? 그러고는 갑자기 옆으로 기우셨어요. 탁자에 있던 물컵이 떨어져서 깨졌고요.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그러고 구급차가 오는 몇 분이 꼭 10년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계속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도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입술을 자꾸 움직이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려는 것 같아서 제가 귀를 갖다 댔는데 소리가 안 나왔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하고 남편이 회사에서 달려오고 정신없이 밤이 갔어요. 뇌졸중이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크게 오진 않았는데 말이 잘 안 나오신다고요. 중환자실에 계시다 새벽에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회사에 들어가야 해서 새벽에 잠깐 집에 갔고 병실에 어머니하고 저 둘만 남았어요.
저는 보호자 의자에 앉아서 어머니 손을 주무르다가 깜빡 졸았어요. 그리고 인기척에 눈을 떠서 봤더니 몇 시쯤이었는진 모르겠어요. 창밖이 아직 컴컴했으니까 새벽이었을 거예요. 병실 문이 열려 있고 누가 들어와 있었어요. 전 그때 보호자 침대 쪽 커튼 안쪽에 있었거든요. 의자를 커튼 안으로 끌어다 놓고 졸았으니까 밖에서는 제가 안 보이는 각도였죠. 미선 씨가 남편 연락을 받았는지 병원에 왔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이제는 남편 동생으로 온 거잖아요. 제가 커튼을 열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요, 미선 씨가 침대 옆에 서서 어머니를 내려다보는데 표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더니 의자를 끌어다가 앉지도 않고 허리를 굽혀서 산소 마스크 쓴 어머니 귀에 대고 조용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저번에 말한 거 언제 해줄 거야? 저는 숨이 멎었어요. 놀란 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이러다 나 아무것도 못 받고 끝나게 생겼잖아. 엄마가 자꾸 이러면 나도 방법이 없어. 그러고는 어머니 이마 쪽으로 손을 뻗어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줬어요. 다정하게요. 그게 더 소름 끼쳤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에 커튼을 붙잡고 있던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엄마가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오빠 있잖아. 오빠네 집에 내가 불이라도 한번 질러볼까? 아니면 그냥 엄마가 지옥 갈래? 내가 뭐가 무섭겠어. 나 잃을 게 없는 년이야.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세상에 무서울 게 뭐 있어? 엄마는 잃을 게 많잖아.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집도 있고.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지는 거야.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옆으로 흘러내리는 게 보였어요. 울지 마. 솔직히 이제 와서 우는 건 좀 반칙이잖아. 그러고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효녀처럼 보였을 거예요. 오빠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럼 오빠는 평생 어떻게 살까? 엄마 제사상은 누가 차려주고? 푹 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내일 또 올게 엄마. 그러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저는 커튼 안에서 한참을 못 나왔어요. 다리가 계속 안 움직였어요. 겨우 나와서 어머니 얼굴을 봤는데요. 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제가 커튼 안에 있었던 걸 아셨던 거예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머니 입이 자꾸 움직이는데 한참을 그러다가 겨우 바람 새는 소리처럼 한마디가 나왔어요. 준호한텐 말하지 마라. 전 그날 새벽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못 끝내신 그 문장이 뭐였는지요. 어머니가 저한테 살려달라고 하신 게 무슨 뜻이었는지도요. 그 새벽 이후로 저는 그 여자를 다시 봤어요. 보니까 남편이나 다른 사람이 있으면 어머니 팔다리를 주무르고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그런 효녀가 없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복도에서 미선 씨 어깨를 두드려주는 걸 봤어요. 고맙다, 자주 와줘서. 고맙긴. 엄마랑 오빠도 이제 겨우 만났는데 이렇게 되니까 진짜 하늘이 밉다. 저는 그 광경을 복도 끝에서 보면서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서 그 여자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정말 조심스럽게요. 여보,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남편이 저를 봤어요. 뭐가? 아니, 그냥 뭔가 좀 그래. 어머니 통장에서 돈도 많이 나갔더라고. 3년 전부터. 제 말에 남편 얼굴이 굳더라고요. 자식한테 돈 좀 줄 수도 있지. 생각해봐.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남의 집에 보내진 애라고. 난 그 세월 동안 엄마랑 살았고. 외롭게 산 애한테 돈 좀 줬다고 우리가 뭐라고 해. 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 하나 때문에 그 세월을 참았어. 근데 딸 못 지킨 게 엄마 평생의 한이야. 그거 이제 좀 갚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 부탁이야. 내 앞에서 그런 얘기 다신 하지 마. 전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남편은 평생 여자한테 상처 주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산 사람이잖아요. 어머니가 맞는 걸 보고 자랐고 그래서 여자가 우는 건 죽어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 버려졌다는 여동생이 나타나서 울고 있으니 남편한텐 그게 자기 어머니가 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요, 세상에서 제일 정확한 자리를 찾아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도 그때야 알았어요. 회사에 붙어 있어야 남편하고 자연스럽게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가시고 나면 그 다음은 오빠였으니까요. 전 그때 알았어요. 이건 제가 혼자 해야 하는구나.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움직였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니까 집이 비었잖아요. 저는 어머니 댁에 가서 안방 문갑부터 열었어요. 어머니가 중요한 건 다 거기 넣어두시는 걸 제가 알거든요. 문갑 제일 아래 칸에 갈색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각서가 여러 장이었어요. 3년 전부터 쓴 거였는데 어머니 필체로 적힌 것도 있고 미선 씨가 쓴 뒤에 도장만 찍은 것도 있었어요.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주겠다는 것,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본인은 위 금액으로 과거의 모든 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미선 씨가 그걸 계속 걸고 넘어졌다는 뜻이잖아요. 돈을 받을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써놓고 또 오고 또 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휴대폰이 있었어요. 병원에 갔을 때 제가 챙겨온 거였는데요. 통화 녹음이 있는 걸 봤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휴대폰으로 뭘 할 줄 아는 분이 아니세요. 문자도 겨우 보내시는 분이고요. 그런데 통화 녹음이 설정돼 있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녹음된 것부터 이어폰을 꽂고 들었어요. 엄마가 나 버렸을 때 말이야. 내 인생값이 얼마인지 계산은 해봤어? 엄마가 남의 집에 나 넘길 때 그 집이 어떤 집인지는 알아보고 넘긴 거야? 내가 어떻게 컸는지 말해줄까? 와, 근데 오빤 대학까지 나왔더라. 엄마 아들은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며느리 얻어서 잘 살고 나는 뭐야 나는. 가끔씩 어머니 목소리도 들리긴 했어요. 대부분은 그 여자가 쏟아내는 식이었지만요. 미선아, 내가 미안하다. 미안한데 내가 지금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 진짜야. 말로 하지 말고 돈으로 갚아. 미안하다는 말은 됐고 그냥 다 내놔. 어차피 엄마 죽으면 오빠가 다 가져갈 거잖아. 그럼 난 뭐야? 난 또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거야? 저는 그 녹음을 듣다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미선 씨가 어떻게 컸는지 쏟아내는 대목에서는 저도 귀를 막고 싶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감당하실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40년 가까이 혼자 그 비밀을 안고 사셨던 거고 3년 전부터는 딸이 그걸 밧줄처럼 어머니 목에 걸어놓고 당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서류가 제일 무서웠어요. 봉투 제일 밑에 보험 서류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오래전에 들어놓으신 종신보험이었어요. 사망하면 나오는 돈이요. 그 수익자란에 원래는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어야 하는데요. 수익자 변경 신청서가 있었어요. 미선 씨 이름으로요. 그러다 어머니 진료 기록을 처음으로 끝까지 읽었어요. 뇌졸중으로 실려간 뒤에 담당 선생님이 전에 다니시던 병원 기록을 다 뽑아오라고 해서 제가 떼어온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겉장만 보고 냈는데 췌장암이었어요. 이미 다른 데까지 다 번져 있었고요. 소견서에 적힌 예상 기간이 6달이었어요. 진단 날짜가 그해 봄이었더라고요. 저는 그 두 날짜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봤어요. 그리고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 접수일을 다시 보니 항암 치료 3차 하시던 다음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어머니 병을 알고 있던 거예요. 저희보다 더 먼저요. 어머니가 항암 치료로 정신을 못 차릴 때 서류를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알았어요. 어머니가 왜 하필 우리 회사에 그 사람을 넣어달라 부탁했는지요.
딸 취직시켜주려던 게 아니었어요. 어머닌 당신한테 시간이 없다는 걸 안 거죠. 당신이 눈을 감으면 그 다음은 남편한테 갈 거라는 것도 아셨고요. 그래서 제 눈앞에 그 사람을 갖다 앉힌 거예요.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는 며느리를요. 어머니가 저한테 나 좀 살려다오 그랬잖아요. 그건 당신 목숨 살려달라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는 소리였어요. 저는 계산기부터 켰어요. 먼저 통장을 전부 뽑았어요. 어머니 거래은행이 두 군데였는데 3년치를 다 뽑아서 엑셀에 옮겼어요. 미선 씨 앞으로 나간 걸 분리했더니 확인된 것만 1억 4천이 넘더군요. 매달 나간 돈, 전세금, 중간중간 현금으로 뽑아서 준 것까지요. 현금 인출 날짜하고 각서 날짜를 맞춰보니까 딱딱 맞아떨어졌어요. 다음이 보험이었어요. 저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수익자 변경이 처리됐는지부터 확인했어요. 본인이 신청한 거라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수 서류 사본하고 그날 어머니 병원 기록을 같이 떼기로 했어요. 서명하실 때 어머니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증명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뻔했거든요. 어머니가 원해서 한 거다. 딸한테 미안해서 스스로 하신 거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방문 앞에 와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내가 실은 작년에 엄마 집에 카메라를 하나 달아놨거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서 한참 손을 비비다가 이러더군요. 엄마가 무릎도 안 좋고 혼자 계시니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냥 거실에 조그만 거 하나 달았어. 화분 옆에. 어머니는 아셔? 몰라. 말하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괜히 감시하는 기분 들면 불편할 것도 같고. 나한텐 왜 말 안 했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도 싫어할 것 같아서. 그리고 나도 좀 걸렸어. 엄마 몰래 무슨 짓인가 싶어서. 전 그 말에 잠깐 화가 났다가 다음 순간에 심장이 뛰었어요. 여보, 그거 지금 볼 수 있어? 남편 휴대폰에 앱이 깔려 있었어요. 저장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유료로 걸어놔서 꽤 오래 남아있더라고요. 남편은 거의 안 봤대요. 처음 한두 달은 보다가 어머니가 별일 없으시니까 안 봤다고요. 전 그날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날짜를 잡아서 돌렸어요.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 접수일 며칠 전부터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장면을 찾아냈어요. 엄마, 여기 이름만 쓰면 돼. 그건 안 된다. 그건 준호랑 너랑 나눠서. 오빠가 뭐가 아쉬워서. 오빤 집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직장도 있잖아. 난 뭐가 있어? 미선아,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다 줬다. 이제 정말 없어. 그랬더니 미선 씨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웃더라고요. 엄마, 내가 저번에도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나 잃을 게 없는 년이라고? 그러고는 일어나서 텔레비전 쪽으로 걸어갔어요. 액자를 집어들더라고요. 오빠 얼굴이 참 순하게 생겼어. 엄마 닮았나 봐. 아니면 고생을 모르고 커서 그런가? 이 사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까? 그러고는 액자를 도로 넣고 어머니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어머니 손을 잡더라고요. 엄마, 오빠네 집에 불이라도 나면 어떨까? 모든 걸 잃으면 내 심정을 알게 되겠지? 어머니가 우셨어요. 화면에서도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어요. 엄마 시간 없는 거 알아. 그러니까 엄마, 이거 지금 안 하면 못해. 그러고는 어머니 손에 펜을 쥐어줬어요. 어머니가 몇 번을 밀어냈어요. 그런데 미선 씨가 계속 손을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화면에서 재생을 멈췄다가 다시 틀었어요. 결국 어머니가 서류에 손을 대고 쓰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하고 나면 다신 안 온다고 약속해라. 어? 정말 끝이야. 준호는 건드리지 마. 그러고 서류를 챙겨서 가방에 넣고 일어나면서 이랬어요. 끝까지 준호. 아우 지겹네.
엄마 잘 있어. 엄마 딸 다음 주에 또 올게. 저는 화면 앞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옆에서 남편이 그걸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더라고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를 냈는데 그게 우는 소리인지 뭔지 모르겠는 소리였어요. 15년 동안 남편이 제 앞에서 소리를 내서 운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내가 제 손을 잡아줬어. 고맙다고 했어. 병실에서 내가 저 사람 등을 두드려 줬다고. 저는 남편 옆에 앉아서 등을 만졌어요.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엄마가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지? 아니,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왜 혼자서? 전 그때 어머니가 병상에서 겨우 짜내신 그 한마디를 남편한테 말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하고 저는 한 팀처럼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자료부터 모았어요. 통장 3년치와 각서, 어머니 휴대폰에 남은 통화 파일, 그리고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 접수일과 그날 진단서, 거실 영상 원본까지 정리해서 파일로 묶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들고 가기로 했어요. 왜냐면요, 이걸 그 여자 앞에 다 늘어놓으면 싸움이 안 돼요. 이건 어머니가 원해서 한 거다. 나도 자식이다. 그렇게 나오면 피곤한 싸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 그 영상 하나만 쥐고 가기로 했어요. 돈 나간 거랑 각서는 다툴 만한 여지가 있었는데 그 영상은 다툴 여지가 없거든요. 화면 안에서 본인 입으로 말했으니까요. 며칠 후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미선 씨를 만났어요. 제가 먼저 가서 앉아 있었죠. 미선 씨, 나 오래 안 붙잡을게요. 10분이면 돼요. 과장님이 저 부르시는 거 처음이네요. 무슨 일이신데요? 어머니 얘기예요. 미선 씨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다시 웃었어요. 아, 그거요? 뭔가 과장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엄마가 먼저 하자고 한 거예요. 자꾸 미안하다고 뭐라도 주고 가야 마음이 편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말려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엄마가 처음으로 뭘 해주겠다고 하는데. 전 그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고 나서 휴대폰을 뒤집어 재생을 눌렀어요. 엄마, 오빠네 집에 불이라도 나면 어떨까? 모든 걸 잃으면 내 심정을 알게 되겠지? 순간 미선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탁자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저는 거기서 목소리를 좀 낮췄어요.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었거든요. 미선 씨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남의 집에 보내진 거 알아요. 그 집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도 대충은 알고요. 그건 정말 안 된 일이에요. 어머니가 진 빚도 맞고요. 근데요, 지금 미선 씨가 하고 있는 건 빚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 목 조르는 거죠. 그것도 다 죽어가는 사람 목을요. 미선 씨 몫은 충분히 다 받았어요. 1억 4천이에요. 그거 어머니 전 재산이에요. 어머니가 평생 그 집에서 맞아가면서 모은 돈이고 지금 어머니 통장에 남은 게 15만 원이에요. 미선 씨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난 그냥 내 몫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탁자 위로 몸을 조금 앞으로 숙였어요. 몫이라는 말은요, 남한테 받아낼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미선 씨 계산대로 해볼까 봐요. 간단해요.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지금 이 영상 그대로 들고 가서 미선 씨를 전과자로 만들고 받아간 돈도 다 토해내게 하는 거. 그럼 진짜로 다 잃게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정리하고 가든가요. 회사 그만두고 어머니한테 2번 다시 돈 얘기 꺼내지 말고 상속 포기각서에 서명하세요. 그러면 나 이 영상 어디에도 안 냅니다. 미선 씨는 한참 말이 없더니 이러더군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미선 씨한테 그게 남는 장사니까요. 미선 씨 누구보다 계산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받아간 돈도 그대로 미선 씨 거예요. 나 그거 돌려달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접수하면 미선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요? 38이에요. 전과자로 살고 싶어요? 미선 씨 말대로 정말 잃을 것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 거냐고요.
미선 씨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게요. 미선 씨가 지금까지 쓴 방법 나한테는 안 통해요. 어머니 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했다면서요? 그건 미안한 게 있는 사람한테나 통하는 소리예요.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그건 협박죄가 하나 더 붙는 것밖에 안 돼요. 미선 씨가 저를 똑바로 못 보더라고요. 저는 서류철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앞에 놨어요. 상속 포기각서였어요. 오늘까지 생각해요. 한 푼이라도 쥐고 조용히 갈 건지 다 토해내고 전과 달고 살 건지. 미선 씨는 종이를 못 보고 제 얼굴만 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알고 계세요. 어머님 미선 씨한테 미안한 게 있어서 당했던 거고 우리 남편은 피가 섞여서 힘들 거예요. 근데 나는요. 미선 씨한테 미안한 것도 없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갈 겁니다. 미선 씨가 울든 죽는다고 하든 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 거예요. 안 봐줄 거란 소리예요. 저는 일어났어요. 그러다 다시 돌아서서 이 말을 했어요. 이건 준비한 말이 아니었어요. 난 미선 씨가 참 안타깝네요. 끝까지 계산기만 두드리다가 결국 또 혼자가 된 거잖아요. 미선 씨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사직서가 인사팀으로 들어왔어요. 상속 포기각서는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서명했고요. 보험 수익자는 그 영상하고 병원 기록을 근거로 이의를 넣어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저는 약속대로 고소장은 접수하지 않았어요. 미선 씨가 회사를 나가던 날 제가 가서 그 앞에 섰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만 했어요. 어머니 장례식 때는 와요. 그 정도 인사는 하게 해줄게요. 대신 그 전엔 연락할 생각하지 마요. 어머니한테도 우리 남편한테도요. 전화 한 통이라도 오는 날엔 다 뒤집습니다. 미선 씨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고개만 아주 조금 숙이고 나갔어요. 그 일이 다 끝난 뒤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런데 한 지붕 아래 살아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머니는 그해 겨울에 가셨어요. 그래도 마지막을 병원에 계시는 것보다 집에서 편히 보내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남편하고 제가 방을 비웠거든요. 저는 휴직계를 냈고요. 남편은 퇴근하면 곧장 와서 어머니 손발부터 주물렀어요. 말씀은 못하셨는데 눈은 다 알아보셨어요. 제가 죽을 떠먹여 드리다가 흘리면 어머니가 눈으로 웃으셨답니다. 가시기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있는데 어머니가 제 손등을 손가락으로 자꾸 두드리시더라고요. 뭘 쓰시려는 것 같았어요. 전 그게 뭔지 못 알아들었는데요. 남편이 옆에서 보다가 그러더군요. 여보, 당신한테 고맙다는 것 같아. 전 그 말에 그만 어머니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 손등을 계속 쓸어주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시집와서 그렇게나 받고 싶었던 게 이거였구나 하고요. 장례식장에 미선 씨가 왔어요. 늦은 밤에 혼자 왔더라고요. 남편이 상주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 나가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죄송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아무런 대답을 안 했어요.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안 나왔거든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 사람도 어딘가에서는 누가 안아줬어야 할 아이였을 텐데 그 생각이 들었다가 그래도 어머니 마지막 3년을 저렇게 만든 사람인데 싶었다가요. 그 두 마음이 복잡하게 얽히더라고요. 이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은요. 지금도 저희 집 거실에 걸려 있어요. 바람에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남편 사진요.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 사진을 하나 걸었어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여행 가서 찍은 거라 활짝 웃는 표정이 좋아서요. 남편은 요즘도 가끔 그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요. 어릴 때부터 참는 게 좋은 거라고 배운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특히 여자들은 더 그렇잖아요. 근데
참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딱 참은 만큼 가져가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이 남일 때도 있고 식구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지 마세요. 소리 지르라는 게 아니에요. 뭐든 적어두고 남겨두고 물어보세요. 그래도 제가 안 참고 끝까지 싸운 덕에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을 사람답게 마음 편히 보내시다 간 것 같아요. 제가 그 일을 하려고 이 집 며느리가 됐나 싶기도 하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